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저 어젯밤에요, 미스터 트롯 보느라고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결론이 안 나왔는데 1등이 밝히지 않았는데 그 전에 9시 뉴스를 한참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봤어요. 계속 뭐 팬데믹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전염병 관련 뉴스만 나왔는데 동아일보가 딱 일면에 이렇게 썼네요. 미국이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한다.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다. 팬데믹 때문이다. 네.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만 뭐 우한이 아닌 데서 오는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죠? 저는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잖아요.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금은 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강소국이 대국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기대학교에 김기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이고 상당히 전략가이고 손자병법을 비롯한 병법에 밝은 분인데 이분이 한 매체에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내 백성이 10곱절 100곱절 더 중요하오. 김기호 교수께서. 그러면서 뭘 예로 듣는가 하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그 영화를 예로 들면서 컬럼을 풀어갔습니다. 거기에 영화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광해공 시절에 명청교책이잖아요. 명나라가 청나라에 밀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아직은 청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그때 명나라의 사신이 와서 제조 지은을 갚아라 요구하죠. 즉 임진왜란 때 명나라과 이여송을 보내갖고 조선을 구해줬으니 청나라의 공격을 받는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이제 뭐 좀 내놔라. 우리 싸워야 되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영화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호조 판사가 은자 5만 5천 냥, 은 5만 5천 냥. 한 양이 얼마죠? 근데 5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네요. 녹구로 74, 공료 40명을 보냅시다 그럽니다. 왜 여자는 왜 보내나요? 여군 만들 건가요? 호조가 이럽니다. 예, 참 웃기는 장관이죠. 예조 판사는 명나라 사신에게 금 한 관을 주자. 한 관이 한 근의 10배니까 얼마입니까? 한 3.7kg? 한 4kg 주자. 와, 뇌물이죠. 네, 예조 판사가 이랬군요. 영화이긴 하지만. 병조 판사는 기마 500두, 말 500마리, 궁수 3천, 기병 1000 등 2만 명을 파병하자 그럽니다. 옛날에 말은요, 조선은 명나라가 건국했을 때 명나라가 조선이 혹시 명나라를 칠까봐 말을 모두 명나라라 보내라 그랬고 말을 못 키우게 했었죠. 그래서 조선은 말이 상당히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소는 많아도 말은 없잖아요. 말 500마리를 보내라는 건 탱크 500대를 보내라는 얘기고 조선이 잘했던 거는 활을 쏘는 겁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활을 굉장히 잘 쏘는데 궁수 3,000명을 보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포병 3,000명이면은 와 거의 뭐 보병으로 따지면은 연대급이지만 화력으로 보게 되면 군단급을 보내라는 얘기죠. 기병 1,000명을 보내라. 2만 명 파병하라. 아니 임진왜란 때 인류국이 10만 양병하자는 걸 못했는데 2만을 보내면 조선군 다 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깁니다. 이 세 장관께서. 그럴 때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나라 지키냐 했더니 오랑캐와 싸워 짓밟힌 한이 있어도 청나라와 싸우고 있는 명을 지원해서 청의 공격을 받아서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런 장관들이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네. 이 정부 사람들이 토착외교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토착 4대주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어 할 때 대명천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대명천지. 이 밝은 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하고 우리 얘기하는데 이 대명천지의 어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점입 가경이란 말을 흔히 쓰는데 뭐 갈수록 꼴이 이상해지면 너 점입 가경이네 하고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점입 가경은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나오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곡 들어가면 점점 이뻐지죠. 야 점입 가경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비꼬는 말로 점입 가경이네 이렇게 답니다. 대명천지도 뜻이 바뀐 경우입니다. 그 속리산
찾아보니까 지금 괴산군이네요. 저는 속리산 그래서 뭐 보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화양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의 유학자인 송시열을 모신 화양서원이 있죠. 그 근처에 가면 바위에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대명천지 숭정일월. 대명은 뭐 근데 이 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숭정입니다. 숭정이 일월이나 대명천지나 이건 보통 명사지만 숭정이 뭔가 하면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를 얘기합니다. 숭정의 일월이라고 하면 숭정의 천하란 얘기입니다. 숭정제의 천하. 자, 숭정제가 마지막 명나라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자살했죠. 이자성에게 한테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이자성이가 이끌던 순나라가 청에 항복하면서 청나라가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거기 한글토가 안 달려 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은 각자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해석은 조선은 명나라의 천지고 숭정제의 천지란 뜻입니다. 이거 누가 새겼습니까? 네? 이미 청나라 천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명나라 땅이고 숭정제의 이미 죽은 지 자살한 지 한참 지난 숭정제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그 조선의 쇠옥 정치를 펼친 유명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입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가야산, 거기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명당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가야산에 둘러싸고 아주 딱 중앙에 남영균 묘소를 이장한 묘소죠. 거기다 옮겼는데 가야산 가보면 명당은 천하의 명당인데 제가 봤을 때 하나 부족한 거는 가야산에서 나오는 물이 적고 그 앞에 흐르는 또 큰 강이 없어서 외수와 내수가 적어서 약간 부족하지만 원래 100% 명당은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명당입니다. 거기에 가면 남영균 묘소, 이장한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묘비가 있죠.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작은 유명조선국 이슬류자 명나라 명자 쭉 나가되 마지막에 숭정기원후 사 을축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명나라에 속한 조선국에 누구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숭정기원 후 4 을축년 3월에 이 비석을 세웠다 이런 뜻일 겁니다. 숭정제가 1628년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4라는 걸 하면은 중국의 명나라 각각의 황제들은 연호를 썼죠. 자기 등극하면서부터. 그로부터 기원 후 4라는 거는 그때 중국은 60갑자를 썼으니까 4갑자가 넘어갔던 겁니다. 64, 24, 240년이 지나서 지난 을축년 3월에 이 비석을 세웠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면 1628년 황제가 되고 240년이 지났으면 1888년쯤에 아마 이 비석을 세웠다는 뜻일 겁니다. 참고로 남영군은 1836년에 사망했으니까 88년이면 한 50년 후쯤이 되죠. 그때쯤 뭐 이장할 수 있겠죠. 네. 이 조선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이 세운 자기 아버지 산소의 유명 조선국. 이미 청나라 천하고 명나라가 망한 지 240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조선 사람들은 한족이 만든 나라만 정통으로 보고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남영군뿐만 아니라 조선의 4대고 벼슬한 사람 무덤 다 가보면요. 다 유명 조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은 고려 때 비석도 보면 유송 고려국 돼 있고 당나라 신라 때도 유당 신라국 돼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조선이 유독 심했습니다. 특히 망한 나라를 이렇게 숭상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된 직후에 토착 왜구라는 말을 써서 친일파 척결을 했는데 그걸 되살려가지고 지소미아 사태가 날 때 뭐 일본과의 관계를 잘하자 그랬더니 토착 왜구라고 몰아쳤는데 우리 민족 뼛속 깊이 흐르는 어쩌면 이 정부의 핵심 세력에도 흐르고 있는 정신은 유명 조선국처럼 대명청지 숭정일월처럼 뼛속 같은 사대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코로나 사건 났을 때 운명 공동체다 중국과 우리는 뭐 이거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서로 지원도 하는 거니까. 방호복 10만 개, 안면보호구 3만 5천 개, 라텍스 장갑 24만, 분무형 소독기 1470, 마스크 3만, 도합해갖고 뭐 한 얼마입니까? 그 500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뭐 제공했답니다. 뭐 제공할 수는 있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최근에 중국이 또 우리를 지원한다 그래요. 마스크 10만,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 방호복 1만, 이와 별도로 500만 장의 마스크를 한국이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중국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참고로 중국 우한에서 서울까지 거리나 중국 우한에서 심양까지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심양 아시죠? 동북 중국에 있는 윤영성에 있는 성도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화해보면 우리보다 더해요. 꼼짝도 못하고 뭐 사람 자꾸 죽는다고 난립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전역이 난리인데 어디 남은 나라를 지원할 여지가 있어요. 네, 중국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어젠가요? 그전가요? 미국으로 가는 한국 출발 여객객들의 검역을 지켜봤습니다. 네. 미 대사관을 지켜보니까 우리 공항 쪽에서는 검역관 40명, 군의관 100명까지 배치해서 미국행 비행기 타기 전에 3차례나 검역을 했습니다. 아까 트럼프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 오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오지 마라 선언하니까 미국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가 우리 공항에 가갖고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을 어떻게 검역하는지 다 검사합니다. 즉 미국은 허방을 안 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뭐 허방? 이렇게 뭡니까? 명분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이 죽을 지경인데 우리 김기호 선생님이 우리 국민이 중요하고 우리 마스크가 중요하지 대한민국 대통령 뽑아놨지 뭐 중국 대통령 뽑아놨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헛발질을 하냐 이겁니다. 이 천하의 대국인 미국도 자기 국익이 최우선인데. 근데 이렇게 한국이 명분에 약한 나라인데 대명천지를 주장했던 나라인데 미국이 움직이면 따라합니다. 2000년인가요? 2001년인가 9.11 테러 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를 다 바꿨죠. 예? 그때 저도 미국 갔을 때 한 시간씩 통과하느라 애먹었어요. 우리나라 여권도 바뀌잖아요. 제 생체 정보를 지문을 넣은 건가요? 이런 전자 여권으로 바뀌고 그때 뭐 정보가 샌다 뭐 어쩐다 반발하더니만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따라합니다. 왜 미국이 하면 따라하고 우리는 미국을 리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중국을 잡아끌지 못하고 이렇게 허양성세로 가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우린 당장 큰 나라 못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게 제 주제입니다. 예? 이 속국근성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큰 나라를 다룬 사례로 전두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한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정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유병현 한미연합사령관 지낸 분, 영어를 잘하시죠. 그분을 미국하고 관계가 좋게 해보라고 미국 대사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유 대사님한테 따로 선배님 하고 레이건이 당선되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제가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먼저 레이건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박 대통령 말기에 박 대통령 죽고 경제 엉망되고 마이너스 가고 한국 아주 어려웠거든요. 안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과 비교도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국가를 살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각 부처에서 아주 군발이 우습게 보고 뭐 명령도 안 듣고 답도 없더래요. 뭐 돈이나 한 몇백억 내놓으시죠 이런 식으로 희적 장난치듯이 오더랍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난감해서 결국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을 만나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미국을 제일 먼저 갈 수 있도록 유 대사한테 특별 부탁을 드렸답니다. 유 대사가 해냈죠. 한미연합 부사령관 지냈으니까 미 장군들을 통해서 미국은 국방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러 가면서 그걸 딱 발표하니까 정부 모든 부처가 놀라더래요. 어떻게 전두환이 저 군바리가 미국 대통령을 1차으로 만나지? 그러면서 각하 방미식 관철할 사항 그래갖고 뭐 이만큼 차이를 갖고 왔대요. 전두환 씨가 그거 하나도 안 읽었답니다. 자기 비행기 타고 갈 때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올라왔대. 이만큼. 의자 옆에. 방법은 돈을 끌어오면은 한국 경제가 사는 거고 한미관계 좋으면 사는 거고 그거 외에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읽어봐야 뭐 구체한 대통령이 요 소소한 거 뭐 알 필요 있어요? 뭐 중국에 500만 달러 지원해라 그런 거 알 필요 큰 거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날라가가지고 이제 미 대통령을 레이건을 처음 만났을 때 미국 국방국무장관 같이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자, 지금 미국이 소련하고 그렇게 다투고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데 그 최전선의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가 대소 전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 사후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근데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미국의 안보 지원 밑에 또 한국이 앞에서 막아주니까 희희낙낙 국방비는 자기네 GDP의 1%도 안 쓰면서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되고 있다. 좀 이 일본의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우리 경제도 살리고 우리가 이 경제 살리면 이 돈으로 미국 무기도 사서 또 안보도 강화하고 그럼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일본이 저렇게 무임승차하는 게 얄밉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전두환 씨 말이에요. 슐츠 국무장관이 that's good idea.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very good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오케이 그러대. 그래서 일본에 연락이 가서 한국에 지원하라 그래서 그때 그거 처음에 거부했던 일본 총리 하나 해임됩니다. 나중에 낙하선이라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신영 장관을 일본에 보냈어요. 근데 일본이 돈을 안 주려고 얼마나 기를 수 없는가 하면 그 노신영 장관이 서류를 딱 내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오 그랬더니 일본의 국장이 아시아 국장이 장관을 좀 보자 그러더래요. 이것도 제가 한번 그분은 노 장관한테 들은 기억도 옛날에 납니다. 다시 한번 또 전 대통령한테 들었는데 한국 충문서에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다고. 한국 요관동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더니만 결국은 일본이 1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쓰고 40억 달러만 썼거든요. 그 덕택에 한국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그때 한국 사정이 좋았냐? 결코 안 좋았습니다. 박정희 사후였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미소 간의 냉전이 첨예해가지고 인도차이나 공산화 되고 나서 10년도 안 지난 시점이고 지금은 INF 중거리 핵전력이 타결됐다가 지금 미국이 파기했죠. 30년이 지나서 했지만은 그 퍼싱2하고 SS-20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걸 문제를 놓고 굉장히 미소 간의 대립이 치열할 때입니다. 네. 그런 판국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가지고 시끄러웠고요. 그에 대한 반발로 미국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소련은 LA 올림픽 보이콧 해갖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결할 때 미소 간의 대결이 첨예한 걸 알고 자 우리가 대소전선에 앞장설 테니 일본은 돈 되게 하시오 해서 받아낸 게 전두환입니다. 미국을 이용할 줄 알았고 미국한테 쫄지 않았죠. 나중에 제가 전두환 씨한테 들은 거를 보게 되면 낙하선이랑 친해져 갖고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대요. 사람 휘어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그때 미국은 사실 일본을 치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이 돈 한 푼 안 내고 경제만 커갖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에서 넘버1 이런 책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때 미국이 드디어 일본의 경제를 잡는 플라자 합의를 1985년에 하잖아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치고 들어가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 경제 부흥을 해낸 게 전두환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김재익이라고 하는 경제수석이 있었죠. 그분이 아웅산 때 죽었지만 레이건이 미국 경제를 살렸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를 이걸로 치는데 저는 전두환 경제는 왜 이걸로 안 치는지 뭐 광주 문제 있다 그러지만 이거와 이거는 별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두환은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그 혜택은 문재인 정부 당신이 누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또 미국을 지배했던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박정희입니다. 미국이 박정희 케네디가 처음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 왔을 때 당신 쿠데타한 지도자야 하고 망신을 줍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박정희는 미국 안 갑니다. 그런 박정희가 대미 자주 노선을 위해서 핵 개발을 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네. 주한미군 철수할 때마다 핵 개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 결국은 벼랑끝 외교를 해가지고 경제 부흥, 민족 중흥도 이뤄내고 자주국방도 할 수 있는 방산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위 산업을 뭐 부정부패로 보고 몰아쳤던 거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였고 사자방. 그걸 더 몰아쳤던 건 문재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전략은 더 뛰어납니다. 이분은 북진 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전쟁 때 미국이 휴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막 곰도 선물합니다. 우리나라 곰을. 그거 이제 결국 휴전하기 위해서 그때 막 방어포로 석방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의 덜러스 장관이 왔어요. 덜러스 장관이 이승만 달래기 위해서 한국이 제공했던 곰이 잘 크고 있다. 너무 커서 같이 못 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국 국무장관 앞에서 내가 곰이다. 공무원의 곰이다. 나 지금 꼼짝도 못한다. 미국 때문에. 기분 나쁘다.
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미국이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에버레디가 뭔가 하면 이승만 하야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못해요. 이승만이 그 정도로 반미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을 휘어잡고 미국을 결국 자기한테 따라오게 합니다. 그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물의 공만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아니 전쟁으로도 이루지 못한 통일을 당신네들은 휴전하면은 대화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렇게 면박을 줬기 때문에 또 당황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미국이 맺어주고 그 돈으로 60만 대군을 만들고 끌고 나온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대미 벼랑끝 외교가 반미이면서 가장 친미적이었고 미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강소국도 아니에요. 약소국인데 약소국이 최강대국을 다룰 줄 알았던 게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시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줄 몰라요. 김정은이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까 제일 먼저 국경 폐쇄하고, 아니, 미북 정상회담 한다 그랬을 때 김정은을 몇 번을 불러서 밥 먹여준 게 시진핑입니까? 비행기까지 제공했는데 딱 도니까 딱 끊어버렸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은요, 국빈 방문했을 때 한국 기자가 경원한테 얻어맞는데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허허한 양반이 저렇게 돌고 있는데 왜 트럼프처럼 차단을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거기 가 있는 한국의 실력자 출신의 중국 대사 있죠. 그분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우한 지역에 총영사관 보낼 때 왜 대한민국의 실력자들은 거기 영사로 안 가겠다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는 외교 공무원을 보내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기냔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 나가는 것은 뼛속 깊은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대홍군의 피, 광해군 밑에서 절절매던 중신들의 피가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실력자들 뼛속에 흐르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토착외교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기업들에 가면 얘기했는데, 리더의 조건, 리더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똑개, 똑부, 멍부, 멍개를 얘기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이게 좋으냐?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좋으냐?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좋으냐?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좋으냐? 아주 리더의 유형은 수만 가지가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최악의 지도자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최고의 지도자라고 보십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흔히 보시겠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숨이 차서 못 따라갑니다. 나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못 따라갑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똑개가 좋답니다. 똑똑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고 하면 잘했다라고 못하면 한마디 툭 너무 또 세게 줘주면은 반발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도 딱 꿰뚫어보고 아까처럼 전두환 박정희처럼 대미국 전략 대소 전략을 알고 탁탁 치고 나가야 되죠. 유병현을 움직일 줄 알고 김재익을 움직일 줄 알고 뭐 이승만 때는 이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뭐 양대사 이런 분들 움직였고 뭐 하긴 하지만 제한되지만 그땐 그분이 많이 했고 똑부 스타일이긴 했죠. 박정희나 전두환은 개에 좀 가까웠고. 최애가 지도자가 누군지 압니까?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 천만에 지도자가 멍청하고 게으르면요, 직원들이 자기 살려고 열심히 뜁니다. 최악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방향은 잘못 잡고 열심히 뛰면요, 말리지도 못하고 줄줄이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강대국을 다룰 때는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의지를 따라 실행해 줄 수 있는 날렵한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거꾸로 갑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는 사람들 검역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대사 누구가 있죠?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여기에서는 좌연천리라고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일본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면서 강소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강소국이 안 되면은 대명청지 숭정 1호를 외치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런 나라. 네, 이런 나라 지금 돼가고 있죠. 이미 된지도 모르죠. 이 좋은 찬스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이 트럼프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뼛속 깊은 사대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배층, 똑붕인가요? 멍개인가요? 멍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